안녕하세요. 제가 살다 이런 곳에 사연이란 걸 보내게 될 줄 몰랐는데 참 세상 앞일은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어릴 적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아주 힘겹게 자라났습니다. 원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는데 부모님께서 제가 초등학생 무렵에 전세 사기를 당하시게 되면서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의 삶이 지속되었었죠. 그러한 가난한 환경에서도 저는 다행히 공부머리가 있어서인지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서도 학비 한 번 집안에서 내줄 형편이 안 되었기에 그만큼 대학 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녔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하다가 휴학하고 학교를 다시 복학하여 다니면서 남들보다는 더욱 늦은 대학 생활을 마칠 수 있었네요. 집안에서는 그러했기에 저에게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뭘 해준 게 없다며 어머니께서 많이 우셨었죠. 제가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금전적으로는 부모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도울 생각하지 말라며 가난은 우리 대에서 끝내야 한다고 그러니 회사 월급 받으면 계속 모아가면서 오로지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당부하시던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남던 게 저희 집은 사실 화장실이 없었어요. 2층 옥탑방 같은 곳에서 네 식구가 살았고 밤에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1층 끝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잠옷바람으로 추위를 맞으며 나가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네요. 그러했기에 이 가난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막상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대기업이란 곳에 취직했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은 그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사실 말하기 부끄럽지만 대리사위로 들어갔어요. 말은 그렇게 대놓고 안 했지만 대리사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내의 집안 자체가 워낙 부잣집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백억이 넘는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아내는 처음 만날 때부터 외제차에 명품들을 두르고 나타났었네요. 아내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고생이란 걸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오로지 그저 부모님이 해준 집에 모자란 것 없이 자라난 아내는 항상 자신만만했었죠. 그러나 그런 아내에게도 나름 자신 없어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공부였습니다. 집에서 유명하다는 과외선생의 별짓을 다해도 공부머리가 없었는지 아내는 들어간 돈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이나 장모님께서도 고졸이시다 보니 그만큼 자기 딸인 아내에게 엄청난 기대와 압박을 줬나 봅니다. 문제는 아내뿐만 아니라 동생인 처제는 더욱 공부를 못했기에 집안에서는 학벌에 대한 문제가 엄청 컸었나 보더군요. 특히 장인의 형인 처백부는 대학도 나오고 의사였던지라 집안에서 동생인 장인이 많이 무시를 당했기에 학벌이라면 이를 갈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 아내와 연애를 할 때도 제가 서울대가 아니라며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아내가 저 아니면 절대로 평생 결혼 안 할 거라며 억지를 부려서야 겨우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양가 집안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정말 제가 팔려오다시피 장가온 건 맞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포기했던 거였죠. 어릴 적에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지만 막상 대기업 가서 받는 돈으로 해봐야 서울에서 집 한 채 산다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알았기에 아내와 결혼한 점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아내와 결혼하기 전 처제와 옛날에 잠시 만났던 사이였습니다. 길게도 아니고 한 달 정도 말이지요. 결혼 전 클럽에서 마주친 처제는 연애도 아니고 그저 가끔 만나서 같이 자던 사이였는데 처제가 먼저 제가 이제 지인다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던 사이였거든요. 원래부터 처제는 노는 거 좋아하고 남자도 엄청 많았었고요. 그래서 처가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다가 처제와 마주친 날 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놀랐었는데 반대로 처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에게 말하길 너 우리 언니와 결혼하냐며 비웃다시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처제 보고는 그냥 결혼 안 하겠다고 말하자 아니라고 그냥 하라면서 난 그런 건 세상 쿨하다고 너와 언니가 결혼한다니까 나름 그래도 잘 어울리네라며 자기는 모른 척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런 일로 인해서 아내와의 결혼을 고민하다가 아내한테는 처제 관련된 일은 말 안 하고 끝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 집안에서
좋은 차도 선물 받고 추가로 호화로 온 결혼식에 신혼여행도 전혀 가본 적도 없던 멕시코까지 갔다 오기도 할 정도로 좋았었는데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첫 1년은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해서 살았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나자 아내는 밖에서 따로 사는 게 싫다며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선 진짜 탁하는 소리였거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나면 제가 진짜 종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해외 놀러 갔다가 돌아오면 제가 항상 공항에 나가서 모셔오고 장인어른 출장으로 또 해외 나가시면 제가 비행기 좌석을 대신 예약해드리며 이건 마치 사위가 아니라 개인 비서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었으니까요. 추가로 저희 본가에 행사가 있으면 잘 가지를 못했지만 반대로 아내 집안에 장인장모 결혼기념일 같은 거라도 있으면 회사에 연차까지 쓰고 대기를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워낙 받은 것들도 많았다 보니 제가 참으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내가 임신을 이유로 더불어 처가살이를 하자니 점점 이건 숨이 막혀오더군요. 그로 인해 제가 머뭇거리자 장모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유서방은 우리와 지내는 게 불편하냐고 묻는데 거기에 제가 어찌 아니라고 대놓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결국 괜찮다는 말과 함께 결혼한 지 1년 만에 살고 있던 집을 월세로 돌리고 처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참 인생 자체가 우울하더군요. 특히 처가에 올 때면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장인도 장모도 아니라 바로 처제였습니다. 처제는 유달리 언니인 제 아내와 저를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때부터 저에게 거지 새끼도 아니고 라며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한 적도 있고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대했거든요. 처제는 아내와 싸우면 장인장모가 말리니까 그나마 제일 만만한 외부인인 저에게 시비를 줄곧 걸더군요. 여기서 웃긴 건 장인 부부는 자기 딸끼리 싸우는 건 말려도 처제가 저한테 대놓고 시비 거는 건 그냥 재밌다는 듯이 쳐다만 보았으니까요. 그나마 아내가 제 편을 들어줬지만 아내가 항시 저와 붙어있던 것도 아니고 정말 퇴근 후에는 집에 들어가는 게 스트레스일 정도였습니다. 처제는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백수백조 마냥 놀던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살다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처제는 딸바보인 장인이 사준 스포츠카를 몰며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맨날 여러 남자들을 만나며 노는 것을 좋아했고 매번 늦게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고 그랬었죠. 그런 처제에게 눈에 띄인 저는 좋은 먹잇감이었는지 지부모 앞이나 아내 앞에서는 조금 자제하다가 저와 단둘만 있다 하면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더군요.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으면 자기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라고요. 하지만 제가 무시하고 그러자 갑자기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뺨을 때리고 자기의 옷을 찢더니 장인에게 달려가서 제가 때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땐 아내가 저 대신 나서서 싸우고 하니 별 문제가 안 되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장인과 사이가 많이 멀어져서 같은 집에서도 서로 대면대면하고 저를 종부리듯이 대하는 말투나 태도에 저도 지쳐갔습니다. 그러자 처제가 저에게 말하길 이제야 알겠냐며 이 집에서 잘 지내려면 자기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라는 말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주먹을 부르르 떨고 있자 처제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앞으로 자기의 애완견하라는데 정말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더군요.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그날 모든 사실을 말했지만 아내는 지금 곧 출산해야 되는데 제발 좀만 참으면 안 되겠냐고 꼭 그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일일이 나서서 도와줘야 되냐는 말에 저도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아내와 그날 대판 싸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럴까봐 이 집에 안 들어오려 한 거 아니냐고 당신이 그렇게 우겨서 어쩔 수 없이 처가집에 들어왔더니 이게 뭐냐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고 있지 않냐고. 그리고 당신 여동생이 어떤 년인지 당신이 더 잘 알 테고 저번에 처제가 옷 찢고 쇼한 걸로 당신네 부모는 그야말로 나를 죽일 놈으로 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내가 당신 부모님 마저 멱살이라도 잡고 싸울 것 같다고 말하자 아내도 덩달아 화가 나서는 서로 대판 싸우고 그만큼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죠. 그때부터 진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저희 방도 따로 쓸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집이 2층짜리 빌라를 쓰던 터라 아내는 저에게
서로 더는 한 방에서 못 자겠다며 아내가 장인 부부가 있는 1층에 한 방을 썼고 저를 2층으로 내쫓아냈습니다. 2층에는 저와 처제만이 남아 있었죠. 제 옆방 주인이 바로 처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처제와 안 마주치기 위해서 일부러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자처하였고 그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면서 피해 다녔지만 문제는 처제가 밤늦게 들어오면 불 꺼진 제 방문을 열어서 제가 자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는 자기 방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뭔가를 잡고 쿵쿵 찍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몰래 나와서 처제의 방문을 열자 그야말로 믿기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처제가 무언가를 망치로 계속 때려 부수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내의 예물들과 저희 결혼사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욕설을 내뱉으면서 모두 부셔대는데 그걸 목격한 제가 처제의 방문을 열고는 처제를 바로 말려댔습니다. 그러자 처제가 내뱉은 말은 그야말로 저를 순간 얼어붙게 했었죠. 처제는 저에게 말하길 너는 언니한테 억지로 표적으로 당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제가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 집에서 사실 입양하라고 합니다. 저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더군요. 아니, 집안의 아내처럼 또 다른 공주님인 줄 알았는데 입양하라니. 그러고 보니 미묘하게 처제는 아내와 차별을 은연중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제는 장인어른의 혼외 자식으로 5살 무렵에 입양되어 왔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삐뚤어지게 크기 시작했고 장인도 원하지 않던 딸아이가 생겨놓으니 돈은 주는데 딸로서는 취급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그 괴롭힘의 궁극이 제 아내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어릴 적부터 처제가 가지는 건 뭐든지 빼앗으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아내가 저와 결혼한 것도 처제와 제가 만나는 걸 한번 보고는 아내가 저를 마음에 들어한 걸 알았다고. 그래서 저와 헤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연을 가장해서 아내는 저에게 지인을 통해서 접근해서 만났고 만나보니 아내 입장에서는 처음에 뺏어나볼까 했던 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란 거죠. 그로 인해서 처제는 저를 볼 때마다 짜증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지만 아내가 처제에게 약올리며 도발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고요. 즉, 저는 아내의 트로피와 같은 액세서리였고 처제를 가지고 놀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처제는 지금이라도 자기와 도망갈까? 라는 말을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그 집을 떠나는 거였죠. 그 뒤로 저는 회사 근처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뒤 아내가 찾아와서 말하길 아빠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담담하게 그냥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미쳤냐며 화를 냈고 제가 처제에게 모든 사실을 들어서 이제 다 알고 있다고 더는 너네 부모들한테 휘둘리고 싶지도 않고 처제의 화풀이 대상 또한 되기 싫고 너의 장난감으로도 이제 살기 싫다고. 그러니 날 좀 이제 놔달라고 말했더니 아내는 저에게 격분하며 말하길 돈 없는 가난뱅이 버러지 주제에 어디서 자존심을 세우냐고 네가 나랑 이혼하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내가 이렇게 고분하게 기회 줄 때 자기 손을 잡으라고 하는 말에 저는 어이없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이후 현재 1년을 넘게 별거 중입니다. 저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아내는 저와 절대 이혼 못 해준다는데 문제는 이제 태어난 지 2살 된 아들입니다. 제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고 보고 싶습니다. 건너듣기로는 아들 양육을 돌보미 아줌마가 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집에 들어오기 전엔 얼굴도 못 볼 거라면서 저에게 아이를 철저히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점점 지쳐버렸고 그냥 눈을 딱 감고 처갓집에 다시 들어가 장인장모 죽을 때까지 오로지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무엇이 옳은지 이제 판단이 안 서네요. 자존심 부려서 막상 그 집을 나오긴 했으나 제 삶은 피폐해졌으니까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처제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에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원래는 동네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영난으로 망해서 문을 닫고 비청산하다 보니 돈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막막한 그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해서 빚을 다 갚고 장모님 댁에서 함께 살면서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장모님 댁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처가살이었지요. 제 본가는 시골에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논밭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장모님도 혼자 강아지와 사셔서 집에 남는 방도 많으니 우리만 조금 불편함만 감수하면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끈질기게 아내를 설득해서 우리는 결국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들 처가에 간다고 하면 아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별로 안 친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장모님은 아내의 새엄마였기 때문이에요. 장인어른이 살아있을 때는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아내도 취직을 하면서 집에서 나가서 지내게 되니 함께 지낼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와 장모님은 여전히 많이 서먹서먹합니다. 그렇다고 서로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안 친한 사이입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렇게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헬스 트레이너라 주말에 출근하기 때문에 주중에 하루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아침 아내는 출근하고 저는 가볍게 동네 한 바퀴 조깅하고 들어왔는데 장모님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장모님께 달려갔었죠.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고 전등을 가려고 의자 위에 올라가셨다가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지신 모양이었어요. 장모님이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허리가 좀 삐끗한 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사지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시다가 제가 계속 권하니 장모님도 모시기는 척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여 장모님을 부축하고 장모님 방으로 갔죠. 한 달간 이 집에 살았지만 장모님 방은 처음 가보는 것이었는데 매우 좋은 향기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깨달았죠. 장모님이 그리 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장모님은 이제 40대 중반이었고 저와의 나이 차이도 다른 장모님과 사위처럼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용을 전공하셔서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그런지 몸매는 솔직히 제 아내보다도 좋은 편이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엎드려 있는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장모님은 마시지 받으니 꽤 좋은지 저에게 여기저기 아픈 곳을 알려주었고 저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불편한 곳을 구석구석 마사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사지만 한 것이 아니라 마사지를 받으면서 장모님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장모님도 제가 편해졌는지 농담도 하고 친구들 뒷담화도 하면서 크게 웃기도 하였죠. 저도 오랜만에 즐겁게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마사지를 해주었죠. 그날 이후 아내가 출근하고 제가 출근 이전까지 남은 시간에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마사지를 해주면서 장모님의 탄력 있는 몸매에 정말 놀랐습니다.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라인이 예술이었는데 하루는 마사지를 받다가 장모님의 윗도리가 살짝 올라가서 허리 라인이 노출이 되었는데 잘록하게 들어간 라인이 섹시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주면서 장모님과 저는 급속도로 친하게 되었죠. 친해지니 장모님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 장모님은 말도 없고 조용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장난기도 많고 농담도 많이 하시고 흥도 있는 발랄한 성격이었던 것이었죠. 장모님은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작업을 걸었는데 자기가 거절했다는 이야기부터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은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제 몸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며 제가 너무 듬직해 보였고 몸 좋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다가 저에게 농담을 던졌죠. 그런데 내 경험상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 중에 밤에는 힘을 못 쓰는 사람이 허다해서 걱정이었는데 3일 전인가 그때 걱정을 덜게 됐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일 전에 저는 간만에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돌아와 방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아내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장모님이 다 들으셨다는 것인데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깔깔 웃으면서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 아내가 부럽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는 혼자 지낸 지 5년도 넘었다고 그러다가 장모님이 저의 허벅지를 만지며 이런 튼실한 허벅지를 가진 남편이 있는 건 부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 장모님의 익살스러운 스킨십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가슴을 만지면서 자기보다 크다고 하시질 않나 농담도 하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저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장모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아내와 함께 있으니 함부로 장난을 치지 못하고 그렇게 별일 없이 며칠이 흘러갔죠. 저는 아침에 아내와 함께 나와서 갈 곳이 없어서 근처 커피숍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장모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위 어디야? 저 지금 헬스장인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요새 헬스장에서는 커피도 주는가? 저는 너무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제 맞은편 테이블에 저를 노려보고 있는 장모님을 발견하였죠. 그리고 장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저는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불편했어요. 그렇게 불편한 나날을 보내다가 아내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 밤샘 작업 후 다음 날 아침에나 온다는 겁니다. 오마이갓, 하룻밤이면 되는데 친구들이라도 만나러 가서 밤새 술이나 먹고 들어올까? 아니면 아내 출장지에 여행이랍시고 따라갈까 싶다가도 설치 작업하느랴 밤샘 작업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할 짓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딱히 해결책이 따로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이런 불편한 관계로 평생을 지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정면 돌파를 선택하게 되었죠. 저는 아내가 출장 간 날 삼겹살과 소주를 잔뜩 사들고 와서 장모님에게 함께 먹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이 싫으신지 대꾸도 안 하시다가 제가 간곡히 부탁하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기를 구워 쌈도 싸드리고 장모님 잔이 비지 않도록 소주도 빠릿빠릿하게 채우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장모님 솔직히 장모님이 장난이라고 제 몸을 계속 만지시는 게 저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싫었는가?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랬던 거야? 아니 그게 싫은 건 아니라서. 헉, 맙소사 술김에 이상한 말이 나와버렸는데 이미 뱉어버린 말이라 수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안 싫으면 뭔데? 그게 사실 장모님이 그렇게 만지실 때마다 좀 느낌이 이상해서요. 무슨 느낌이 이상한데? 그게 장모님 같은 사람이 저막 만지고 그러시면 당연히 이상한 생각이 나니까 그러죠. 저는 술김에 그리고 홧김에 숨겨둔 진심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버렸고 장모님과 저는 그냥 연신 술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만회하고자 장모님에게 시덥지 않은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죠. 술만 연신들이 부어서 그런지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던 중 흐릿해지는 눈가의 앞에 장모님이 콜라를 옷에다가 쏟아서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서 술을 계속 먹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들고 있던 술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실크로 된 잠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안에 장모님의 몸매 라인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지금 많이 취해서 기억 하나도 안 날 것 같아. 너도 그렇지? 네, 저도 많이 취했어요. 그럼 우리 오늘은 기억에서 지우자.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바라보며 제 무릎 위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리고 술에 취한 듯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장모님은 오랜 시간 참아온 열정을 저와 사정없이 불사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히 사정없이 제 얼굴을 덮을 때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전 너무 놀라 기절하듯 눈을 떴습니다. 일 마치고 아침 일찍 온다더니 아내였던 겁니다. 아내 말로는 이랬습니다. 제가 술에만 취해 침대에서 자지도 않고 방바닥에 뒹굴고 있었는데 강아지는 제 얼굴을 핥고 있고 저는 연신 장모님만 외쳐대며 중얼거리고 있더랍니다. 장모님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꿈속에서 장모님을 만나 사랑을 한 미친놈이 돼 있었습니다. 일어나신 장모님 말 무슨 술을 그리 많이 먹는가 하시고 술을 어찌나 많이 먹던지 눈이 풀려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기에 듣다 지쳐서 그냥 방에 들어가 주무셨다더군요. 잘 보이려 노력한 결과는 비참하다 못해 처참했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저의 은큼한 바닥을 들킨 느낌이랄까요? 아내는 아침으로 북어국을 끓여주었고 장모님과 셋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장모님께서 무언가를 꺼내시더군요. 통장이었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어도 원룸 정도는 구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연신 장모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장모님 댁에서 나왔습니다. 어쩌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장모님과 계속 마주쳤으면 정말로 불륜짓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따로 나와서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속 깊은 장모님께 실수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의 신혼생활.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했지만 전 남편이 잦은 외도로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되어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게 제가 학창시절부터 취미로 해오던 피트니스를 살려 트레이너 일을 할 수 있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는 일이 잘 풀려서 대형 피트니스 클럽의 총괄 매니저를 맡게 되었고요. 1년 전 아들 군입대 배웅차 논산훈련소로 향하였어요. 제 아들은 이제껏 대학 진학, 아르바이트, 연애, 자기 일을 스스로 척척 해내는 믿음직한 아들이지만 살면서 첫 이별이다 보니 훈련소 가는 차 안에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같이 가던 아들의 절친 일명 김 선생이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한 2달에 한 번씩 휴가 나온대요. 자주 보시게 될 거니 슬퍼 마세요. 김 선생이란 친구는 이름보다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과묵하고 고민을 잘 들어준다 해서 생긴 별명이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과외 한 번 없이 서울대에 들어간 아들 친구들 사이에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자금은 학교 다니면서 야간에 수학 강사를 해서 월급이 적지 않다고 들었고 벌써 꽤 경제력도 갖추고 있다고 아들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훈련소에 보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너무 주책 없이 온 게 아닌가 싶어 김 선생에게 어른답게 몇 마디 건넸어요. 김 선생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요즘에도 공부하랴 수업하랴 많이 바쁘지? 그렇게 평범한 대화를 몇 마디 나누다 보니 서울에 다 도착하였어요. 제가 운전을 못해 김 선생 차를 타고 갔는데 미안한 마음에 내릴 때 10만 원을 기름값이나 하라고 주려고 하니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했고 옥신각신했지만 기어코 안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어머님 울지 마시고 힘내세요. 조만간에 뵐게요 하고 휙 떠났습니다. 그러고 몇 달 지나 아들의 첫 휴가날 다행히 아들은 씩씩한 모습으로 집에 왔고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아들과 오붓하게 먹고 있는데 띵동 아들 엄마 김 선생 오라고 했어. 김 선생 차 타고 나가려고. 김 선생 어머님 잘 계셨죠? 김 선생은 웃으며 집에 들어왔고 저에게 쇼핑백 하나를 건넸어요. 저는 당황하여 이게 뭐니? 물으니 어머님 드리려고 작은 선물 하나 사왔습니다. 열어보니 백화점에나 살 수 있는 비싼 화장품 세트였어요. 이거 비싼 브랜드 아니니? 이런 걸 왜 말하려고 하니 김 선생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에 하나 샀습니다. 친구야 얼른 나가자 시간 없다 하고 그냥 손살같이 휙 나가더군요. 아들 군대 복귀 며칠 후 김 선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 학부모가 제작하는 연극 초대권이 있는데 친구분들이랑 같이 가시라고 몇 장 받아놨습니다. 가실 날짜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티켓 드릴게요. 나는 고마운데 같이 갈 사람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고 전화통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김 선생, 어머님 그럼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저도 사실 이 연극 보고 싶었거든요. 아냐 이런 거는 여자친구랑 가야지. 저는 당황했지만 티 안 내려고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김 선생은 에이 저 같은 사람에게 여자친구 같은 건 사치예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아니 왜 김 선생이 어때서? 잘생겼고 스마트하고 능력도 있고. 김 선생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일단 저는 극장으로 가 있겠습니다. 일정 되시면 오시고 안 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거기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방금 김 선생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은 건가?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별 생각 다 한다고 혼자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김 선생이 같이 연극 보자고 한 날 별 고민 없이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였어요. 그런데 집 앞에 김 선생이 기다리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연극 안 보고 여긴 웬일이니? 물었고 김 선생 어머님이 안 나오실 줄 알고 그냥 여기로 왔습니다. 저 배고픈데 집에서 뭐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건 없는데. 그럼 일단 들어와 봐. 어머님 맥주 좋아하신다던데. 맥주라도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이 상황이 뭐지? 이런저런 생각하며 음식 준비를 하였고 어색함이 감돌았어요. 음식과 맥주 몇 병을 내어줬고 같이 맥주를 한두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한두 잔 마시다 보니
김 선생은 본인의 불우했던 가정환경, 가정폭력을 하던 아버지와 그의 비참한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하더군요. 누구에게 처음으로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어머님 사실, 오늘 찾아뵌 거는 저 사실 어머님이 여자로 보입니다. 오늘 어렵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했지만 어떤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A 또래 젊은 여자친구를 만나야지. 농담하지 말고 늦었으니 얼른 돌아가. 오늘 말은 못 들은 거로 할게라며 자연스레 웃어 넘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선생은 뭐라 더 말하려다가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크게 비틀거렸어요. 김 선생은 사실 본인은 술을 전혀 못한다고, 살면서 오늘이 술 가장 많이 마신 날이라고 하였어요. 화장실에서 토를 한참을 하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여 아들 방으로 부축해 눕히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껴안았어요. 저는 그냥 아들이라 생각하고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고요. 한참을 껴안더니 사랑합니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침실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놀라서 얼굴이 붉어진 채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사실을 알면 안 되는데 걱정되더군요. 다음 날 아침 해장국을 끓이고 있을 때 뒤에서 김 선생이 제 어깨를 살짝 안더니 나가더라고요. 이날 이후 김 선생은 매일같이 전화, 좋은 문구에 문자를 보내왔고 김 선생의 노력으로 서서히 어색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관계가 발전하다가 몇 달 전부터는 거의 매일 저녁집에 찾아오고 우린 연인 비슷한 관계가 되었어요. 누가 볼까봐 외부에서 만나지 않으니 거의 집에서 만났고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고요. 남의 시선 없는 둘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성관계도 하고 어느 연인과 다르지 않게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20대 건강한 남자, 한참 왕성한 성욕을 저에게 모두 쏟아붓고 있고 저 또한 몸이 힘들지만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신없이 사느라 지나갔던 20, 30대 여자 인생을 돌려받은 것 같아서 행복하고 늦게라고 성에 눈을 뜬 것 같아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이 사실을 끝까지 알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행복함도 느끼지만 이러한 고민 때문에 항상 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서로서는 아들 저녁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김 선생과의 관계를 문제없이 정리할 수 있을까가 고민됩니다. 아직 말하진 못하고 있지만 아들 저녁 전에 김 선생과 관계를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건 빨리 김 선생이 또래 여자를 만나 스스로 떠나는 것인데 이렇게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니 언제 다른 여자를 만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잠들어 있는 이 어린 남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걱정이 되고 나는 괜찮은데 김 선생이 나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아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저를 쉽게 놓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제 개인적인 창피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커플은 아들 전역 이후에도 약 6개월간 비밀 연애를 더하였고 김 선생이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최근에 겪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을 만큼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재이지요. 하지만 제가 그걸 겪었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우선 저는 32살 여자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하입니다. 제 친구의 지인 소개로 해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도 2살이나 연하다 보니까 아직 사회초년생 무렵이었고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자리를 잡은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할 때 항상 돈을 더 부담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아깝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일찍 어려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서 철이 빨리 들었다고 할 만큼 무척이나 성숙하고 마음까지 넓은 남자였지요. 그렇기에 저보다 돈을 좀 못 벌고 했어도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보다 훨씬 사랑한 마음이 컸고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남편 쪽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반대하실 이유도 없었고 너무나 쉽게 승낙을 받았지만 저희 집 부모님은 저희 남편을 상당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한 분이 안 계신다는 것도 좋게 보지 않으셨고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거난 나이가 어리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직장은 다니지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직장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변변찮은 직장이었기에 저희 부모님은 정말 많은 반대를 하셨지요. 하지만 자식이는 부모 없다고 하죠? 저희 부모님도 결국에는 제 뜻을 따라주셨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결혼 비용은 당연히 제가 더 많이 부담을 했고요. 저희 집 형편도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남편 쪽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고 저 또한 그동안 일을 하면서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돈을 모았기에 제 또래 사람들보다는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좀 꺼서 저희 쪽에서 거의 다 내고 집은 제 명의로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이건 남편과 저와의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이제 제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형제가 여동생 하나 있어요. 여동생은 저랑 5살 차이가 나죠. 저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스타일이랍니다. 여자들끼리 흔히 여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딱 저희 동생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질투심도 엄청 많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저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몹쓸 행동도 참 많이 하는 아이죠. 그에 비해 저는 여우보다는 곰 같은 스타일이라 동생이 그런 행동을 해도 알면서도 그냥 당해줬던 것들이 정말 많고 그냥 그런 모습도 귀여워 보였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바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여동생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철이 없어졌고 자기 멋대로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해서 톡하면 거짓말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게 일상다반사였고 그래서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대학교 가서는 남자를 잘못 만나서 애를 가진 저까지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정말 난리가 났었었죠. 고작 20살애가 그것도 자기랑 동갑내기인 남자랑 사고로 애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부모님은 기가 찼고 그럼에도 저희 여동생은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그냥 지금 결혼하면 되지 않냐며 자기 인생이라며 오히려 부모님께 대들었었죠. 전 그때도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의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주면서 달래주고 결국에 아이를 포기하게 했지요. 그리고 이 아이의 남자친구도 제가 만나서 다시는 저희 동생을 만나지 않겠다는 확답까지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동생한테 실망했지만 저희 부모님까지 동생한테 등을 돌린 마당에 저라도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최대한 이 아이의 편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막무가내로 살 아이였으니까요. 여튼 그런 큰 사건도 겪었지만 그때 잠시 조금 철이 들었다는 착각만 들었을 뿐 동생은 계속해서 철없이 막무가내로 생활했어요. 성적도 좋지 않아서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서도 간신히 졸업을 하고 나와서 거의 1년 가까이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며 매일 술을 마시고 남자를 만나며 살다가 돈이 부족하면 저에게도 항상 용돈을 달라고 조르고 결국 제가 동생 손을 부여잡고 동생에게 진지하게 말을 한 후에야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직 일을 하는 직장이 아니고 그냥 매장 관리 쪽에서 직원으로 들어갔죠. 별거 아닌 거였지만 전 그래도 동생이 이제야 자기 힘으로 뭘 한다는 것에 기뻤어요. 여튼 그렇게 이 아이도 조금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무렵 저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당시 남편에게도 제 여동생을 소개시켜줬었죠.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였으니까 당연히 제 여동생을 보여준 것이었고 여동생은 저희 남편을 되게 좋아했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희 남편이 저보다도 성숙한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여동생이 저희 남편에게 정말 버릇없이 굴고 예의 없이 행동해도 남편은 다 귀엽다라고 하며 여동생의 응석을 다 받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여동생이 먼저 저희 남편을 불러서 같이 놀자고 조르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래도 여동생이 저희 남편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것에 안도를 하고 남편 또한 여동생을 정말 귀여운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여서 결혼 전부터 셋이 종종 모여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전화를 해도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여동생이 워낙에 철부지다 보니까 친구도 몇 명 없거든요. 그렇기에 이 아이에게도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제 남편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저였습니다. 남편 또한 저에게 여동생과 연락하거나 둘이 만나는 일이 있어도 항상 저에게 말을 했었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혼을 하게 돼서 신혼여행을 갈 때도 여동생은 본인도 따라가겠다고 엄청 떼를 썼습니다. 그때 정말 애먹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하루 내내 동생을 달래서 겨우 뜨지 말리고 다녀왔지요. 그렇게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여동생이 저희 신혼집에 찾아왔어요.
그것도 아주 밤늦게 말이죠.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여동생이 너무 잦은 외박을 해서 뭐라 한마디 했더니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동생에게 어서 집으로 들어가서 부모님께 죄송하다 말씀드리라고 했지만 저희 남편은 저와는 정반대로 동생을 다독여주며 달래줬어요. 동생은 결국 그날 집에 안 들어갔고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집에 돌아가도 자기는 또 뛰쳐나올 거라고 차라리 여기서 살고 싶다고 몇 날 며칠을 때를 써서 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남편이 허락을 했고 동생은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됐지요. 저희 부모님 댁과 저희 집은 꽤 거리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여동생은 원래 일하던 곳을 그만두고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오후에 잠깐 피트타임으로 하는 일을 하며 툭하면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어디 놀러 가고 싶다며 때를 섰지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 셋이 집에 있을 때도 동생은 항상 남편 옆에 붙어 있고 저는 집안일을 하거나 떨어져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동생이 저를 질투하듯이 남편에게 먼저 가서 아양을 떨고 항상 남편을 졸졸 쫓아다녔지요. 저는 이런 여동생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해서 남편에게 가끔씩 투정을 부린 적도 있지만 남편은 제 여동생이 어렸을 때 그런 큰일도 겪었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저의 투정보다는 항상 여동생을 더 먼저 신경 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저도 여동생을 견제한다는 게 뭔가 말이 안 되고 제 스스로 웃기기도 해서 그냥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잠깐 3박 4일로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뭔가 단둘이 집에 남겨두기에는 조금 그랬기에 여동생에게 그냥 이제 집에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제 말을 듣지는 않았고 남편도 그 주에 일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저보고 그냥 안심하고 다녀오라는 말을 했지요. 저는 그래서 한편의 불안감을 남겨둔 채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출장을 가면서도 계속 남편과 연락을 하면서 갔고 거기서 일을 보는 도중에도 틈틈이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 일정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마치게 되었고 그냥 거기서 하루 쉬고 올 순 있었지만 저는 바로 그날 출발해서 집에는 새벽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요. 그렇게 집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거실에는 안주거라고 보이는 여러 음식과 함께 술이 있었고 저는 바로 동생 방을 가보았지만 동생이 없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문이 닫혀있는 저와 남편의 침실이 있는 방의 문을 열었더니 남편과 동생이 옷을 벗고 있는 상태로 이불이 덮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멍했습니다. 아니, 그 상태로 몇 초 정도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소리를 질렀죠. 그때 남편과 여동생은 깜짝 놀란 채로 일어나더라고요. 둘이 변명하기도 전에 옷을 주섬주섬 챙기는데 그냥 딱 불륜 현장에 들켜서 행동하는 남자와 여자 같더라고요. 저는 그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집에서 나갔고 그날 제 차 안에서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여동생은 일을 나간 상태였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먹은 것도 깨끗이 치워놨더라고요. 여동생과 남편에게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그 연락은 무시하고 남편에게는 집 비밀번호 바꿔놨으니까 들어올 생각 말고 이혼할 생각하고 있으라는 내용으로 카톡을 보내놓았고 동생에게도 이 사실을 부모님께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 남자를 지지든 볶든 살림을 차리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카톡을 보내놨습니다. 당연히 집 비밀번호는 바꿔놨고요. 그날 결국 남편과 여동생은 제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본가로 돌아갔지만 제가 이미 이런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놨기에 본가에서도 쫓겨났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오해라며 연락이 오고 있는 상태지만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랍니다. 여동생과는 연을 끊을 것이고요.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직도 안 믿기네요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동생이 남편과의 불륜으로 인해 사연자분께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어서 참 안타깝네요. 상황이 조속히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사연을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